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이번 주에 정명석이 또 얼굴을 들고 있다고. 네.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30주년 되는 날이에요. 1993년 9월 15일. 원희종이 노상방뇨하고 시민 폭행한 지 딱 30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축하 행사를 한번, 아니 축하 행사는 아니고 기념 행사를 네, 하지 않을까 해서. 예. 아 정말 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소리를 들어봤어도 오줌 싼 놈이 성낸다는 소리는 참. 그다 어르신이 막 뭐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렇죠. 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30년 전이면은 진짜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고개를 못 들었을 텐데요. 사실. 사법 연수생이면은 뭐 그렇게 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모양입니다. 예, 원희종. 그 원희종이 또 저 독실한 교인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예, 간증 프로에도 그렇죠.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 우리가 고발했나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 무렵에. 예. 30년 동안 그 정도 그 의식으로만 살았어도 지금 참 그 국정을 수행하기에는 참 무리가 있는 도덕성과 양심 아닙니까? 그런 그 정도 덕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저기 국토부 장관으로. 네. 그 만인이 존경해야 할 공직자 자리에 노상방뇨에 시민 폭행을 한 사람이 버젓이 앉아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 다른 이 사회 주체들이 건강할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겠죠. 그렇죠. 예. 오줌 싼 놈이 성내는 그런. 그리고 보통은 시대. 이게 간증 프로에 나오면 자신의 이제 과거의 어두운 면, 그렇지. 잘못한 것을 그렇죠. 통회자복 회개하고 뉘우치는 눈물쇼라도 하는데 저는 좀 기대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노상방뇨를 했던 이런 망난이었는데 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나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까지 다 아쉽게도요. 들어봤거든. 근데 와 그것만 들어서는 원희룡의 전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증 프로를 쫙 한번 들어보니까 나도 마음이 욕하더라고. 그쵸. 간증 프로랑 그리고 일상 보여주는 네.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던 음, 그 무장 해제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해서 사람들 미화시키는 거. 예. 그래서 예전에 간증은 참 그 다양한 삶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접 체험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간증의 뿌리가 더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 1907년 그 부흥이 했던 이유가 내가 진짜 참회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죄를 다 고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는 데서 좀 그렇죠.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 결국에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게 간증의 내용이지. 내가 네. 승승장구하고 내가 꽤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뭐 걸 티내려고 나온.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간증은 네. 총선 직후, 지방선거 직후, 대선 직후에 해야 뭔가 좀 더 진정성이 있어 특히 보인다. 그 패배자들. 패배자들. 패배자들의 간증이 진짜 값집니다. 낙선자들의 예, 낙선자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JMS가 정명석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고개 들고 있어요. 예. 참. 지난 8월 6일하고 13일 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었죠. JMS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이분이 대체 벌써 뭘 주장하는 78세인데 네.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와 MBC 그리고 그 아래서 나온 내용들이 네. 팩트가 아니다. 예, 전부 꾸며낸 거고 오해고 그리고 제3의 증인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반박을 하면서 네. 억울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읍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라면 소송을 걸든지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뭐가 도대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 왜냐면 되게 민망한 그 아주 노골적인 묘사들이 다 녹취록에 나왔어요. 예. 아니 사실은 그게 정명석보다도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진짜 큰 결단이죠. 더 큰 결단과 부담을 네. 주는 그런 폭로인데 근데 그게 정명석에게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하고
여성이 그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는 그런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흐느끼고 그러죠. 예, 그게 실은 여성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한 말인데 여성 조각 그 조각상을 바라보며 한 말인데 피해자한테 한 것처럼 이게 와전이 됐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었고.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 방에 그 뭐 조각상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야. 그러면서 이제 나체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네. PD 수첩하고 이제 그 알이 이제 조명한 여성교인 나체 조각상이 있었는데 네. 이 작업을 이제 합법적인 예술이라고 이제 항변을 하면서 예. 이 불법적이고 선정적인 음란한 일처럼 이 MBC랑 그 알이 묘사를 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제 이게 그러면서 예술인데 예, 전신 조각을 뜨기 위해 실리콘을 몸에 바르는 것은 누드 조각상을 만드는 보편적인 거고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요. 예, PD 수첩이 그 PD 수첩 PD가 외설하고 예술을 구분 못하는 수준이라 예, 이렇게 방송이 나왔다. 그 예술인데 이걸 예술이 아니라 외설적으로 예. 평가 보도한 것이다. 예. 짜깁기 해서 네, 그러니까 이 녹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네. 피해자분이 이제 메이플 씨였죠. 네. 예, 메이플이 아닌 그 옆에 여성 조각상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나온 장난이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또 네. 다른 이제 증인이 있었는데 네. 2018년도 여름 수련회 때 다른 선교사들 앞에서 네. 근데 선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웃깁니다. 네. 예. 정명석 씨가 여성 조각상을 설명하는데 옆에 있던 그 메이플 씨를 돌아보더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 네. 그 메이플도 참 외국인인가? 그러니까 메이플 그도 뭐 이제 뭐 엉덩이가 크다 뭐 이런 식의 장난을 한 건데 여성 조각상을 빗대서 한 말인데 그게 마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것처럼 와전시켜서 그 상대 여성의 방송이니까. 그 신체에 대한 그런 어떤 뭐 품평을 혹은 뭐 외모평을 한 게 아니라 그 조각상에 대한 빗대어서 뭐 말한 거다. 근데 예. 이것도 충분히 성범죄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뭐 50번 뭐 사정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실은 실제 표현은 쌌다. 예, 쌌다. 근데 이게 이제 소변이었다. 아, 네. 예, 이 소변을 정도면 배출한 횟수였다. 이제 관광혐의신데요. 그렇게 예, 한마디로 좀 그 정확하게 짝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예. 그것이 알고 싶다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다 반박하는 그 맞습니다. 주장을 근데 냈는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조잡스럽게 짝이 그러기에는 정명석 씨가 이미 전과가 있었고요. 예. 그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실제 예.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8년부터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서 네. 이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렇죠. 두세 차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폭행하고 호주인 여신도 한국인 여신들을 추행한 혐의 준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또 이전에도 성범죄로 인해 네. 예, 실형을 살았죠. 실형을 꽉 채워서. 살고 네. 전자 발찌를 차고 나서 지금 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주장은 판사에게 하는 주장이 아니라 변호사가 정명석한테 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하는 것이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논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차원에서의 그 쇼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판사가 이 논리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수긍한다면은 그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길 바라는 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라 JMS 네, JMS 요. 교인이기를 예. 그러니까 바라는 거. 이단 사이비에서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네. 동일하게 일어나고 아마 네. 그 네. 변호인이나 요 JMS 쪽에서는 이런 논리를 갖고 왔을 때 그래 맞아 이거 좋다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들고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겠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다 자기들 한복판에서.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어머 좋아 이거 너무 신박하다 논리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이런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존 그 교단에서
뭐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교단에서도 이런 그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은폐되고 그리고 교단에서 징계를 받기 전에 그냥 탈퇴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사임해버리면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옮겨서 다시 다른 교회로 옮겨서 소문나지 네. 않은 곳에서 똑같이 사역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그 바탕에 서 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 목사님 그래서 우리 평화나무가 계속해서 지금 그 JMS가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어떤 목소리 내고 있죠, 목사님? 그래서 그 사태가 이러함해도 네. 종교계에서는 어떠한 그 대책 마련이나 그쵸. 재발 방지 그리고 네. 한마디로 자정 능력이 거의 상실된 것과 다름없다. 저 성범죄 관련해서는 예. 어떤 그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예. 제대로 된 그 이따 내밀었던 그 대책들도 제대로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다시 재발 방지된다거나 예.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은 네. 외부의 어떤 법적 제재와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만이 이제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네. 검찰 집단과 이 목회자 집단은 외부의 어떤 외력에 의한 규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자정하기 셀프 개혁이나 자정 능력은 스스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지난 3월에 국회 소통관에서 네. 기자회견을 열고 JMS 성범죄 전과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 좀 이름이 긴데요. 그 네. 재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네. 저희가 각계의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네.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좀 발의를 해달라라는 것인데요. 이 법률가 분들하고 이제 종교 전문가분들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만든 이 법안이 뭐냐면 아청법에 기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네. 예, 뭐 예를 들면은 교육 공직자 네. 이런 사람들은 아동 반드시 해야 해요. 예. 다시 재취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기관에서는 예. 이 사람의 성범죄 이력이 있는지 조회할 수 대법 있고. 가서 네. 유죄 판결까지 나온 사람은 다시 교육 공무원은 다시 재취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동 청소년 예. 보호법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네. 종교 성직자를 넣자는 거예요. 아, 그렇죠. 종교 예. 성직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종교기관, 교회에 교육부가 대부분 있어요.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또 만나고 하는데 그럼. 예. 그 교회가 아주 큰 그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예, 있거든요. 어떤 종교기관이든지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있고 천주교에도 그렇죠. 주일학교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뭐 입당도 불교 있습니다. 모든 네. 종교기관에는 어린이들을 다루는 기관이 있습니다. 왜냐? 예. 어른들이 오거든. 예. 어른들이 오는데 애 있는 어른들은 데리고 오거든. 그러니까 예.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종교 성직자를 딱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네. 자연스럽게 종교기관이 여기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조항으로 한번 대법까지 가서 유죄를 받은 종교 성직자는 성범죄일 경우 네. 다시 아동 청소년 기관에 해당되는 이 종교기관에 재취업을 못하게 하자. 이 취지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법안 네. 새로 완전히 마련해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아청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런 예. 종교 효율적이네요. 성직자에 네, 예. 들어가게 하는 방식은 또 정말 상당히 효율적인데 그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거 진짜 만드느라고 저희 평화나무가 정말 기빨릴 줄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얼마나 하셨어요. 정말 고생해.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게 어쨌든지 간에 종교 성직자들 제재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야든 부담스러워합니다. 일단 종교계 예. 일단 성직자 뭐 목회자 건드리면 이제 뒤집어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네. 저희가 총선 이게 작년부터 이걸 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 의원님들께서 총선을 앞두고 차일피일 미루시고 예, 좀 쫄려 하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총선 지난 다음에 좀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그 전에도 저희가 좀 여러 정당들 네. 그 보좌관님들하고 네. 비서들 만나서 좀 많이 어필을 했어요. 이거 좀 발의 좀 해달라고. 예, 총선 지난 다음에 저희가 좀 서명 운동을 지금 평안하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총선 지나고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것을 모아서 각 정당을 찾아가서 좀 발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좀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대단히 네. 상식적인 법안이고 또 대단히 또 효율적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저 법에 강제하기 전에 이제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교회는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교역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습니다라고 아예 박아서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그 교육자가 오실 때에는 반드시 그렇죠. 성범죄 전과가 없음을 밝혀야 하고 만약에 있는 분들은 그냥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고요. 다른 교회들도 다 이렇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 상식인데요. 그거는 교회가 가장 늦어요. 네,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성직자들을 법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제재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정서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성범죄 저질러 놓고 전자팔찌 차고 나왔는데도 교단에서 아무런 징계나 그런 제재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사회 법정에서 이런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그거 갖다 종교 탄압 드립을 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기본입니다. 시민사회 기본이고 양심과 도덕을 넘어서 영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역할하는데 법도 제대로 이 기본 시민사회의 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면 그거는 이 사회에 절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종교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정광훈 씨 무대에서 자주 보던 분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이 됐어요. 아, 시원시기. 네. 얼마나 자주 뵌 분인지 모릅니다. 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번에 저 맨 그 오른쪽. 우측에 있는 분입니다. 네. 예, 이 내정으로 지명됐는데요. 네. 이분이 천주교인이세요. 스테파노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데, 천주교인이시고. 예, 중장으로 이제 퇴역했는데 육군 각 계급 최고 요직을 두루 섭렵하신 엘리트 군관 출신입니다. 예, 근데 왜 그 입속은 그 시궁창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의 격이 정말 저 정도 수준인가라고 약간 이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볼 때마다. 간단하게 좀 이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이제 예전에 바른정당 창당할 때 이제 안보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고요. 19대 대선에서 유승민 캠프에서 안보특위 위원장을 이제 맡았습니다. 친 유승민계였던 예, 것 무슨 같아요. 말이에요? 네. 예, 네. 그리고 대선 후에 2017년 8월 14일 날 이제 바른정당 주최 토론에 참석해서 네. 미국과 이제 핵 공유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또 주장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게 예.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예. 아니 그 보수 쪽에 네. 군인들 중에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냥 아예 그냥 군사적으로 합치자. 예. 뭐 이런 주장이죠.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 잔류하면서 친유승민계로 이제 분류됐었는데 2018년에 이제 다시 자유한국당의 이제 남북 군사 합의 검증 특별위원회 네.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네. 예, 정광훈 씨와 엄청나게 싸우고 또 이제 등을 돌린 지금 현재 상태요. 예, 김문수 지금 산호위 위원장이죠. 예, 추천을 받아서 네. 정광훈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서 이제 태극기 부대들과 함께 문재인 탄핵 발언을 수차례 이제 하다가 2020년 이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네. 당시에 이제 미래한국당 비례 8번으로 공천받아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지금 이제 의원인데, 네. 예, 홍범도 육사 출신으로 홍범도 흉상 그 철거 이전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면서요 국회에서 네. 전직 군인 몇 명하고 이제 국군의 광복군과의 연관성을 이제 부정하는 네. 언행을 이제 했고 심지어 홍범도를 파묘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그 집단들하고 같이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네. 뭐 정광훈하고 함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얘기할 거지만 지금 한간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이전한다는 내용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범도 흉상을 철거해서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다라고 폄훼하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가짜 뉴스에 네. 기반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과 함께 네.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신원식 의원을 국방장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했다? 그 얘기인즉슨 대통령실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같은 의견. 같은 아이, 그럼. 결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지 않은가 듣고 싶은 싶습니다. 얘기 해줘서 예. 지금 지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2019년 하반기에만 해도 지금 정광훈 집회에 10번 나가서 예. 그냥 탄핵을 외친 정도가 아니라 뭐 총살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목을 따겠다. 뭐 목을 따- 총살이 아니라 목을 목을 따겠다. 문재인 간첩이다. 예. 우리는 저런 격 떨어지는 군인을 또 이제 받아들일 수 문재인을 이 그 골리앗으로 빗댔고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이제 칭송하면서 네.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네.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골리앗 이렇게 다윗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골리앗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칼로 이제 골리앗의 목을 베듯이 그렇게 베야 된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등을 돌린 상태인가 봐요. 아니 그때 2019년 가을에 네. 저 집회에는 홍준표도 나갔고요. 예. 하여간 이듬해 총선 때 뭔가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총 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였었고. 그 광진 나갔잖아요, 또, 오세훈이가. 네, 그리고 또 김문수 지금 경사위 노동위원장하고 예. 지금 다 저기 그 자리를 거쳐서 한 자리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뭐 광화문을 꽉 채웠으니까 그 우파들이 그렇죠. 뭐 저 자리 나가는 게 자기들한테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럼 장관이 될 수 있도록 또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게 정광훈이네요. 지금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별을 했다고 정광훈은 하지만. 그 지가 윤석열 집권에 큰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저걸 혁명이라고 얘기했거든. 아니 저 집회 한번 모였다고 그걸 혁명이라고 그래. 혁명이 어떤 의미인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월드컵 떠드는 때보다도 건데. 많이 안 모였는데. 예, 글쎄 말이에요. 네. 하여튼 뭐 저런 착각 속에 빠진 정광훈이 깔아놓은 판 위에 저 사람들이 샀죠. 저 때 저 기부금 걷었잖아요. 네. 저 고발했잖아요. 기부금 평화나무가. 네. 위반으로. 지금 재판 받고 있어, 정광훈. 네. 우리 저 사후 정사는 저 평화나무가 열심히 깔끔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그 수많은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서 이 금융치로 금융치료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네. 죽은 자도 살리는 금융치료입니다. 네. 근데 벌금이 그 실제 수입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예. 그런 유튜버들도 많고. 예.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이제 종교 3대 종단 천주교, 개신교, 불교에서 이제 노조법 2, 3조의 개정안을 빨리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법 2, 3조가 뭐냐 보면 이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내가 이제 근로하는 직장에서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지만 여기 우리 직원 아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본청이 이 사용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범위 내용 그 사용자 범위 확대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쟁의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뭐 몇 천만 원씩 또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수십억 원의 그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없게끔 노동쟁의를 한 분들에게 근로자에게 그 배상 청구할 수 없게끔 하는 이 법안을 개정하는 법안을 위해서 지금 종교계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대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는 그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 아닙니까? 네. 정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셨어요. 한쪽 교회 한쪽에서는 뭐 노동은 뭐 그 벌이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도 일하셨던 분이고 일하고 쉬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구절이 창세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종교 3대 종단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줘야겠고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 노조법 2, 3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이제 어떤 그 악법 저지 네. 그리고 노동법 관련해서 개정 촉구나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새로운 법안이나 이런 게 발의될 때마다 네.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네. 툭하면은 시행령을 함부로 이제 남발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그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두 분이 있습니다. 네. 그 데니얼 지블렛이랑 스티븐 레비츠키라는 이 두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면 그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그 징후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랑 윤석열
윤석열 정부랑 상당히 빼박으로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네.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징후로 첫째, 그 타 야당 경쟁자들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 가장 그 대통령이- 거대 정당을 향해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네. 의회에서 시행령을 함부로 남발한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총선에 관심이 없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시행령 때리면 되니까 그렇다고 예. 할 정도로 그렇지. 뭐 그러고 백성만 있어요. 넘기면 탄핵 네. 걱정 없으니까 예. 백성만 넘겨라. 어? 예. 나머지 법 시행령으로 만들지. 뭐 또 저 국회에서 입법해서 올라오면 다 거부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죠. 예. 그것도 까부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검찰 동원해가지고 예. 뒤를 털고. 예. 아유, 저 만사가 편해요 진짜. 예. 지금 다 바로 하는 그 거네요. 지점을 얘기했습니다. 또 그 다음이 뭐였냐면 정부가 국가기관을 여당 인사로만 채우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조짐이 보인다는 정확하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이게 헌법이 이런 짓을 해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항이. 왜냐하면 대통령의 독립적인 정부기관을 자신들의 측근들로 채워서는 안 됐는데 네. 그러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이 없는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통령이 자신하고 수준 이하의 수구 꼴통 같은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닥친 대로 끌어다가 그렇죠. 인사를 단행해도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그 청문회도 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예. 그 노통 때 그거를 이제 제정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제재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런 짓을 벌이는 그 시대적 징후, 사회적 징후 더불어서 또 하나 위험한 정치인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 경고 신호가 있다는 것을 또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러고 있죠 지금. 예. 두 번째,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세 번째,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네 번째, 언론과 정치적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한다. 지금 이 데니얼 지블렛하고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이야기한 모든 징후와 징후가. 경고 4가지 사안에 소름 돋도록 윤석열 정부의 모든 형태가 빼박으로 다 들이맞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예. 자, 단 한 가지도 예외가 없어서 정말 씁쓸합니다. 이건 뭐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 불편을 온몸으로 안고 있다면 오래 못 간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나 제가 몇 월 며칠까지 이 정권 무너진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예.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 센터 이런 것도 다 지금 문 닫으라고 했다는 그래요. 그 소문도 많고, 진짜 필요한 데 돈을 안 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국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아마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교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그 뭐 있고. 사실 약자를 옹호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거, 그게 뭐 좌파적 정책이다. 그래서 아닙니다. 뭐 아니 네. 윤석열이가 이렇게 네. 예산 많이 빼고 그러는데, 그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아니 이념과 아무 상관이 없는 R&D 예산까지 빼는 거 보면은 이건 진짜 미치지 않고서 가능한 일인가? 우리 국가의 미래에 관련된 부분인데, 먹을거리에 관한 기술밖에 없는 나라에서 기술 관련한 것까지 삭감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그 목사님 준비한 영상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씁쓸한 그 목사님들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정말 좋은, 이름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이 용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 내년 4월에 네, 이제 내년 4월을 퇴임을 한다. 근데 네. 감리교의 그 정년이 뭐 기장도 그렇습니다만은 70살이에요. 근데 네. 내년이면 55, 55, 55살. 정년을 다 안 태워주시고 예. 은퇴하시는 거죠. 그리고 21년 동안 부목사로 함께했던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한테 그 교회를 가장 다음 잘 아는 분이죠. 담임 목사직을 이제 넘기시기로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의 그 혼란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나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주님이시다.
난 그 걱정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김사만 목사는 그 얘기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네. (1997년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시던 박정호 목사님은 저하고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난 말이야 지난 27년 동안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를 가르쳤어. 잠시 침묵하신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무엇이 기독교인지는 가르치지 못했어. 회한에 찬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기독교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 것, 그 허위를 벗겨내서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당신은 진력했는데,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회한에 찬 성찰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제게 주는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말이야, 교인들에게 참된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일이야 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단어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담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뭐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고 샬롬을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얘기했고,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강조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소명에 따라 저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목회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죽는다는 얘기 아니고요. 또 어느 정도는 제가 타성에 젖었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조금은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청빙 의원들이 고심 끝에 제 후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저와 함께 목회했던 김재용 목사님이 내년 4월부터 제 뒤를 이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지향과 목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덕망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20년 이상 봐오면서 한결같은 사람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정치부는 세습을 전면 금지한 헌법 제28조 6항을 개정해 교인 80%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세습에 해당하는 위임 목사 청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세습금지법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집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만 비슷한 트라우마 많은 사회거든요. 이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에 대한 회복에도 저희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당연한 말씀이 이렇게 참 울림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김희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인 교회입니다. 명성교회. 하나 김하나님. 예, 김하나님. 담임 목사 성함이 김하나죠. 네. 저희가 이 유머를 이제 이해하셨다. 저희가 영상 보는 동안 귀한 분을 한분 초대했습니다. 지금 김문수가 경산호 위원장으로 있고 지금 이상민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굳건하니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역할하고 계신 박래군 대표님이신데요. 4.16 재단 상임이사 맡고 계신 박래전 열사의 형님 되시는 박래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예. 아유, 우리 박래군 네. 이사님은 뭐 늘 그냥 항상 존경해 왔던 분인데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뭐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빗댄다. 아니 그렇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신 삶을 살았으니까 네, 뭐 이 지금 정도는 충분히 약과입니다. 빗댑니다. 약과. 지금 아유, 예. 김문수가 경산호위 위원장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박래전 열사님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1988년 6월 4일 재학 중이시던 숭실대학교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학도 역사가 부른다. 군사파쇼 타도하자라고 외치면서 광주 학살 원흉을 처단해라라고 외치시면서 산화하셨던 열사님이십니다. 우리 문익환 목사님 시 동주야에 나오는 그분 성함 저는 그렇게 만나뵀어요. 네. 그 노제 때 그 자료만 보시면은 문 목사님께서 문 분양하시고 목사님이시고. 예. 그때 그 국장으로 진행이 됐었죠. 아니 예. 민주시민장 예, 민주시민장으로. 예. 그 동생분의 사건을 계기로 좀 삶이 바뀌셨겠어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학생 운동하고 노동 운동 하다가 네. 이제 노동 운동 좀 계속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동생 계기로 해서 이제 인권 운동에 이제 들어섰어요. 이제 제가 이제 유가족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유가족이 돼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이수선 어머니가 이제 불러가지고 전태일 열사 네, 어머니. 전태일열사 어머니 이수선 어머니께서 이제 불러가고 그렇게 이제 육아협에 드나들게 됐는데 그때 이제 88년 10월 달부터 네. 의문사 가족들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의문사 당한 가족들이 네. 처음으로 집단 농성을 했었어요. 기독교회관에서. 네.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사실 의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고, 그러니까 집회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나 이렇게 죽은 누구의 엄마다 아빠다라고 하면서 하고 이제 저녁이면 돌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쓰러져 주무시고 하는 이거를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제 농성을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농성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권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국가폭력과 관련된 인권 쪽에서도 국가폭력과 관련된 국가범죄와 관련된 일들을 쭉 꾸준히 이제 해오게 됐었어요. 그쪽에 마치 전문 분야처럼 이렇게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사회 그 아픈 그 죽음의 현장들에 함께 했었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저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이제 용산 참사 또 거기 또 대책위 하다가 또 감옥에 가고 또 세월호 참사 때 또 이렇게 감옥에 다녀오셨어요. 감옥은 5번 그렇게 안 갔습니다. 5번 밖에 안 갔다. 아니 저 횟수는 많은데 그 전체 이렇게 복역 한 그 기간은 2년도 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금방 들어갔다 나오고 금방 들어갔다 나오고 인권운동 한다는 그 특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다녀왔고요. 그 당시에 그 시민사회운동이나 인권운동을 하신다는 게 그때만 해도 그냥 남산에 끌고 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거는 옛날에 이제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90년대 중반까지 그렇게 이제 강제 납치하고 고문하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민주화운동이 되고 또 인권운동이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가폭력, 국가범죄 문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다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해야 이 국가의 어떤 국가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재발될 수 있는 것들 맞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힘으로 우리가 그걸 막아내는 거지 다른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덮어둘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성찰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던 건데 이거를 이 정권에 들어서 확 뒤집어 버리고 있는 아주 암울한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 독재 워낙 검찰이 그리고 심지어 지금 김문수가 이제 산호위 그 위원장으로 있고 경산위 위원장으로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노조를 뭐 마치 반사회적 좌파 집단처럼 치부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자체도 다 이런 상황에 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좀 총평과 좀 개선점 그리고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3대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노동 개혁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일단 뭐 맨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워낙 그 노동자들부터 이제 시민들의 이제 반발 때문에 이제 함수처럼 접구도 있는 거지만 왜 노동 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계속 일할 사람은 일하고 그러다가 또 쉬고 뭐 이렇게 하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하면서 무슨 노동 개혁이라고 딱지를 붙였는데 120시간이라고 바짝 일하고 그렇게 했어요. 바짝 일하고 그렇게 저기였다가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막 표를 정했어요. 그 시간표를 69시간 막 일하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병원에 결국 죽는 이 길로 간다고 하는 이런 거니까 이게 워낙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중노동을 한 적은 없는데 예전에 이제 공익근무 요원하면서 그 18시간 교대인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침에, 어느 날은 낮에, 어느 날은 밤에 이렇게 사람이 아주 피폐해지더라고. 그렇죠. 일상이 없어요. 이 잠 시간 맞추다가 맞교대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근무 시간 자체가 이제 낮 밤이 이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장시간 노동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병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걸로 가자고 하는 거고요. 노동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 제일 발전이 안 된 부분이 노동 쪽이거든요. OECD 국가에서 노동 시간 제일 많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던데 이제 그 손배 가압류 같은 경우가 한 사람한테 몇십억이 떨어져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지금 저 작년에 저기했던 대우조선해양 그 사건이 아직 재판이 이제 시작도 안 되고 있는데 470억이잖아요. 5명에. 5명한테 470억을 저 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법원의 판례는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배도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는 진짜 회사에서 우리가
이만큼 손해났어. 그래갖고 이제 200억을 청구하면 다 200억을 다 받아주던 연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노조원들이 그 파업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엄격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황들인 거거든요. 아까 이제 노조법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간접 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노조 조직률도 2.6%밖에 안 돼요. 진짜 이 사람들이 노조가 제일 필요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노조를 못 만들고 하는 이유들도 워낙 이 노동자들한테 세게 압박을 하니까 노조도 못 만들지, 노조를 만들어서도 그 사용자하고 교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사장이 바지 사장이에요. 진짜 사장은 그 누군지도 원청이거든요. 모르고. 네. 그 원청 사장하고 교섭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이번에 노조법 2, 3조 거기 네. 개정에 담는 거고, 이건 그 손배 폭탄이라는데 손배 폭탄 막 때리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자. 이걸로 해서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막자라고 하는 게 노조법 2, 3조고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노동개혁이죠. 예, 이번에 9월 달 정기국회에서는 네. 뭐 21일이 될지 25일이 될지 본회의에서는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노동개혁을 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 되죠. 노동개혁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어서 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사회개혁 할 거 없이 윤석열 타도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일거에 하나씩 언제 다 네. 쌉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저 지장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고충을 다 들어보면 예. 해결책이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다 네, 그냥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해결책이 없겠는데. 제가 이제 박근혜 네. 정권 퇴진 그 네. 국민운동본부 네. 비상국민운동본부의 이제 그 공동대표 중에 상임대표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탄핵 그 겨울에 이렇게 하면서 탄핵 집회하고 이러면서 네. 걱정했던 게 뭐냐면 죽 써서 개준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죽 써서 개준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임감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탄핵 저거를 한다면 이게 이제 그 다른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뭐든 다른 정당의 고스란히 다 그걸 운동했던 그 성과들을 고스란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뭔가 이걸 해줘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교훈으로 좀 얻는 거죠. 아주 뼈 아프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4.16 재단 상임이사 맡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이제 2년여 됐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때 상임이사 되시고 나서 계속 이제 추진해 오시던 생명안전기본법 있잖아요. 이게 제정이 빨리 됐다면 10월 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9월 7일 날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재난 참사, 산재 참사 피해자들이 다 같이 와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의 이정민 운영위원장께서 내가 이제서야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되어서 묵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만약에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12구 이태원 참사는 예방될 수 있었지 않았겠냐. 너무 원통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재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되고 또 그런다 하더라도 또 재난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또 만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재난안전 시스템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낡은 거고요.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이 2003년도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재난안전기본법이라 하지만 기본법적 성격과 집행법적 성격이 동시에 같이 있으면서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재난이 나면은 우왕좌왕하다가 가장 중요한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오송 지하 참사 그때도 이제 그렇고 이게 이제
역할 분담만 해놔있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통솔을 해가면서 지휘를 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그러면 이걸 기본법부터 만들어서 제대로 좀 이걸 정비를 좀 하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법들을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제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그 5월 31일 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맞습니다. 예, 재난 참사 산재 이제 피해자들과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장애인, 시민, 종교인 그리고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약칭으로 생명안전동행을 이제 발족하고 생명안전 권리를 이제 발표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 분명히 뭐 지난 정권 때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해서 뭐 중대재해처벌법 뭐 발의하고 통과되지 않았어? 근데 또 갑자기 생명안전기본법은 뭐지? 하면서 이걸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 정확하게 이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왜 이제 발의돼야 되고 만약에 이제 발의가 됐다면 이 대환 참사 같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용돼 가지고 이게 기능을 작용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 만든 것도 사실은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전에 이제 그런 법을 만들자. 이제 외국에 있는 법을 가지고 워낙 그냥 경영진 경영하는 이런 뭐 기업주들한테 맡겨갖고는 산재가 안 줄어드니까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래갖고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국에 이제 살인기업 처벌법이 있거든요. 살인기업 처벌법인가 아예 그거를 산재 나는 걸 기업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다.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예, 원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살인을 저지르면 거기가 그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그런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행되고 나니까 실제로 산재가 뚝뚝 줄어드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 나기 이전부터 우리도 이걸 도입을 하자 그랬는데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이 본격적으로 이 논의들을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법 명칭에서도 그렇지만 중대재해가 나는 것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예방이 아니고. 예방이나 뭐 이런 이게 근데 이제 재난 참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난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를 얘기를 해요. 또 요즘에는 이제 예측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제대로 시행이 되고 해줘야 되고. 근데 또 이걸 또 이 정권에 들어와서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중대재해, 산업재해, 또 중대시민재해 이런 부분으로 처벌해야 될 것들을 검찰이 기소를 안 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이 재난 참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강도도 더 세지고 더 빈발해지고 뭐 이럴 텐데 이대로 뒀다간 다 죽는 꼴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번 정권에서도 이거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TF를 만들어가지고 지난 4월 30일 날 그런 우리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을 했어요. 그 발표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에 대한 대책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재난안전기본법 갖고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법과 집행법이 분리돼야 되는데 이게 혼재돼 있으면서 굉장히 그 재난저거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 분리해서 가자라고 하니까 윤석열 정권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생명안전기본법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또 그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해갖고 3년 동안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11월 달에 이미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 계속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에 작년 올해 홍수 상황도 이제 보면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꼭 제정하자 이렇게 하고 나온 거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성남 분당에서 그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렇죠. 보행자 한 분이 그 돌아가신 참사가 있었는데 정자교 그거를 이제 성남 시장한테 책임을 묻게 된 거 아닙니까?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와, 무섭구나 이 법이. 그러면 앞으로 신경을 안 쓸 수 없겠구나.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이게 좀 더 보완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법. 예. 네. 이게 처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도 해야 되고 진후 대비도 해야 돼요. 네, 그 예방도 제대로 못하면은 그럼요. 책임을 그러면 이제 물을 수 재난이 있는. 나면은 이제 피해가 엄청 커지는 거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그럼요. 뭐 첫 번째로는 누가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예. 어디서 중앙 지시를 하고 이런 그 대응을 하는 그래서 체계도 다 그런 마련돼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기본 구조를 집행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는 제시해주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없는 생명적 기본법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안정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추상적으로 그렇죠. 아까. 돼 있지만 안정권을 어떻게 명시하고 보고 있지? 있는 법이 없어요. 또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정보도 안 알려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도 안 해주고 해도 뭐 그냥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저 피해자들은 속앓이 앓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단체 만들어서 시위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우리가 세월호나 이제 이태원도 지금 특별법 만들지만 세월호 참사 때도 특별법 만들고 또 그 조사기구 만들고 얼마나 힘든 과정들입니까 이게. 정말 그러지 어려운 말고 일이죠. 그 힘들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거를 상설적으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 놓자. 네. 그 전문성도 그래서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않냐. 지금의 이제 철도 항공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그 사고조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심판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 뭐냐면 그 정부 부처 산하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 부처에 그 책임을 묻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죠. 못하겠죠. 우리 재난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된 그런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국가기구가 3번이나 이제 조사기구를 만들었는데 거기 그 완전한 진실까지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시민들이 좀 답답한 게 그 세월호 참사 그렇게 그 조사기구도 만들어서 진상규명 안 됐지 하고 비난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제대로 조사가 됐어야 이후에 이제 이런 재난 참사를 막고 이런 그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안타까우니까 이거 계속하자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때 재난 참사 날 때마다 계속 이걸 새로 만들고 이러느니 이거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전문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생명력이 보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난 이 정부가 해도 참 너무 그냥 뭐 곳곳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있어서 걱정인데 킬러 규제 15라고 들어보셨나요? 킬러 규제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몰라요. 이게 이제 그 지금 늦어지고 구체적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킬러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킬러 그걸 규제. 앞에다가 킬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기업들이 바라는 걸 한꺼번에 받아서 이렇게 되면 뭐냐면 원하는 예, 예, 예. 규제를 다 소원소리 킬하는.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려고 그래요. 그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 안전판들이 있거든요. 안전판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좀 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라는 이유로 이것조차도 없애려고 그래요. 그 왜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법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뭐 이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규제하거나 완화시켜서 기업들이 그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킬러 규제 15예요. 자,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시행이 되면 이런 법과 제도 정책이나 이런 게 시행이 되면 그나마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그렇죠. 버팀목들이 그나마도.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제도처럼 안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너무나 필요한.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위험한 건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가 위험한지 몰라요. 그렇죠. 가습기 살균제가 그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죠? 청소하니까 이런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청구해서 그걸 받아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당이니까 야당이니까 뭐 이럴 게 아니라 뭐 진보 보수 따를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죽는 거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에서 생명안전 기본법을 만들자는데 잘 모르고 어려워하시니까 이 국민동의청원이 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동의청원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요. 네.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건데 도대체 뭐 세월호 참사서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계속 이 시민분들도 좀 이게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윤석열 정권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 이후에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 또 이 법안이 제정돼서 규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이 또 통과가 되지 않으면 네, 또 이태원 참사 같은 똑같은 여러 크고 작은 참사들이 계속 무한반복되고 그때마다 또 정부 비판하고 공무원들 비판하고 이게 그냥 무한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이게 법안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이게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어떻게 함께 연대하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국민동의청원을 국민동의청원을 하는데 예. 이게 진짜 안 되네요. 속도가 안 나요. 이게 국민동의청원. 지금 이제 28일까지 종료해야 되는데 15일이잖아요. 추석 전. 그러니까 이제 예. 2주도 안 남았어요. 예. 2주도 안 남았는데 이제 5천 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명이 돼야 됩니까? 5만 명이 돼야 되는데. 10분의 1 정도. 그래서 진짜 다급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생명안전 기본법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또 집행법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갈 길이 네. 되게 먼데 이게 첫 단계거든요. 첫 단계부터 이게 안 되면 저 힘 빠지죠. 좀 더 넘어가기 어렵죠. 그럼 재난참사 이런 부분들을 나는 걸 그냥 방치하고 그러다가 그렇죠. 우리 가족이 이웃이 또 죽고 또 우리는 또 애도하다가 또 그렇죠. 뭐 이러고 또 이렇게 할 왜 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다. 이기 때문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안전기본법을 만들려고 발의해놨어요. 근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 정부 종합대책에서도 이걸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되고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민동의청원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실시간으로도 네. 그 동의 링크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정 댓글로 저희가 박아놓고 고맙습니다. 보셔서 꼭 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의 시대를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안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하신 참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좀 씁쓸한 게 네. 각자 도생 시대의 정권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0.7% 포인트 더 되는 표로. 참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가는지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길을 가는지 참 안타깝고요. 참 답답한 게요.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다수당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가장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게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아니 문재인 정권이 다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좀 이런 법안들은 알아서 째깍째깍 뭐 통과시키고 게다가 이제 180석 몰아줬으니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 거지?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난 정부 때 해결이 못 됐다고 보십니까? 그 정권에서 방치해놨어요. 좀 방치했다. 챙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에 계속 요청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는 들어줍니다. 얘기는 들어주는데 얘기만 뭐가 들어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얘기만 들어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이거 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네.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듣고 그걸 좀 챙겨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협조하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달라지고 그러는 것들인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니까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쪽에 너무 끼우러져 있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간은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 자료를 안 내놓는데 어디 방법이 없잖아요. 뭐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저 조사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너무 한시적인 어떤 그렇죠. 이런 게 있는 너무 거죠. 짧았죠. 조사 권한도 부족하고 이제 이 조사 기한도 부족하고 이런 점들이 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생명안전 기본법에 이런 그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네. 것들이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가 새로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재난 참사나 이런 것들이 네. 인정이 되면 독립적인 조사기구에서 하겠지만 이전의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걱정이에요. 이전의 그래서 거는 오죽하면은 제대로 분들이 많죠. 제대로 확인된 게 없거든요. 진실 밝혀진 게 소급할 수 없거든요. 있는 이것도 걱정. 오죽하면 시민사회 수석이 문재인 정권 때 시민사회 수석들을 가리켜서 희망고문이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나주고 네. 들어주기는 네. 한데 거기까지만 해도 어디냐. 네. 지금처럼 그 아예 없으니까. 관제대 사주 안 하는 것만도 어디냐. 독립기구에 그런 정부가 얘기까지 관여하면 안 있었습니다. 된다는 네. 그런 샌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관여하라고 저희가 뽑아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나라에서 근데 내가 그러니까 화병이 나는 거야. 화병이 나는 거야. 고작 그런 거 하려고 이야기 들어주려고 너희들한테 권력 맡긴 줄 알아? 아유,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이런 놈들이 또 내년 총선에서 더 어떻게든 한번 기생해 보려고 내밀어요. 지금 저러고 자빠졌으니 너무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 뭐 우리가 원리는 간단해요. 그 저기 예전에 그 성남시의 구도심에서 네. 그 병원들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공공의료원 만들자고 이제 시민운동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시의회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데 무기한 보류를 해버렸네. 그 민간 병원 때문에 민간 네. 그 상업 영리 병원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영업권이 침해된다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결국 시의회가 보류를 했어. 그러니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민간 업자들 이익을 대변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그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법들을 생명 안전을 추구하는 법들을 막는 세력은 인간의 생명이 좀 다치면 어떠냐, 우리의 이득이 더 중요하지, 이런 자들이란 말이죠. 예. 이런 자들로부터 이 국민의 생명, 그 재산을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만 권력을 부여하자. 그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순에 빠지고 착해 빠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 권력 맡기면 잘해주겠지. 이미지 좋은 사람들한테 권력 맡기면 잘해주겠지. 이제 우리가 경험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권한을 부여한 건 그 권한으로 관여하고 진실을 밝히고 네. 법안을 제정해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게 가장 너무 화가 나요, 아쉬운 것 진짜. 같습니다. 화가 나고 그 사람 잘못 봐가지고 자기가 호랑이 새끼 키워가지고 그 호랑이가 지금 저 국민들 집어삼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어뜯고. 뭐 반성할 줄 알아야지. 반성도 안 해. 아유, 진짜 너무. 그 내년에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10주기네요, 벌써. 아이고. 그래서 저는요,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에 좀 생명안전 기본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좀 우리 그 돌아가신 304분, 그 단원고등학교 250명을 포함해서 304분한테 이들이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우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일깨워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거라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면목이 없죠. 예, 우리 명목 너무 부끄럽죠. 생명안전기본법이 지금 그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분들이 지난 재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서 정말 생을 걸고 싸워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도 예. 나는 지킬 자식이 없다. 맞습니다. 네 자식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싸우는 거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그러니까요. 들리는 듯한데요. 우리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를 위해서 먼저 주변 분들한테 계속해서 링크 전달해 주시고요. 들어가서 서명해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서 10주년 한 분이 되는 5명씩만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럼요. 해도 네.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속해 계신 단톡방에 올리셔서 사인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서명. 모두를 우리 그렇죠. 모두의 이득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게. 그렇죠. 앞으로 자연재해 계속 많아질 거고요. 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대형 참사 날 네,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예방하고 지키고 대응 제대로 해서 우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참사가 발생해서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분노에
좀 몇 프로만이라도 네, 이런 그렇죠. 참사가 애시당초부터 시스템적으로 빌런이 네.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도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힘을 쓴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요. 우리 저 박래군 이사님처럼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이걸 위해서 정말 온갖 깃발에서 쏟아부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를 너무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만큼 어떤 재난 참사나 노동 그런 네. 재해에 분노하시는 만큼 그 분노의 절반이라도 네. 애시당초부터 이것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에 관심을 갖고 꼭 네, 어려운 힘을 것도 아닙니다. 실어주시고. 동의 서명 하나 그냥 링크 들어가서 맞습니다. 해주시면 예. 되거든요. 꼭 많이 참여하시고 주변에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사님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예. 말씀. 예, 저는 해주세요. 요 카이로스에 이제 처음 왔는데요. 이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런 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인권운동 이제 30년 넘게 이제 이렇게 인권운동의 한계를 이제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한다고 해서 바꾼 것도 많이 있는데, 아우 이게 정권 한번 바뀌면 그냥 휙 뒤로 퇴행되고 그래서 아주 속이 속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럴수록 이제 시민들이 좀 그 목소리 내고 같이 네. 연대하고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웃들 돌아봐야 되고 또 그 연대의 힘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힘으로 정치 권력도 변화시켜가고 또 제대로 가도록 또 견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말이죠.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는 몰라도 민주정부에서 또 집권을 한다면요. 어디 되도 않는 엘리트들, 예. 흠집 없는 그런 이미지만 곱상한 이런 사람들 갖다 앉히지 말고 현장에서 이렇게 그쵸, 평생을 아픈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함께 눈물 흘리고 뒤엉키는 이런 분들을 좀 갖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시는 분. 어디 그냥 곱상하고 기스 안 난 사람만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만 안 정치만 하고 말이죠. 아주 열불이 뻗칩니다 진짜. 뭐예요 이게 세월호 가족들 그렇게 희망 고문 시키고 말이야. 아유 진짜 아주 치가 떨립니다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기가 막힌 황금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세상은 안 바뀐다는 절망감이나 주는 인간들은 지금 대가리 받고 있어야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전히 또 그런 인간 뒤에서 두둔하고 옹호하고 빨아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서명운동이나 동참하시든가. 사람들이 말이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두둔하고 또 이렇게 빨아주고 그러면은 지가 잘한 줄 알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신념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투영해서 자기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계속 뭔가 붙들고 싶은가 봐요.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해요? 그게 현실을 뭐가 봐야 중요해요? 됩니다. 그게? 현실 바뀌지 않은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정권이 바뀌면 몇 년이 후퇴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좌절스럽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권세자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민중들 히브리 이 백성과 같은 민중들을 일으키셔서 늦더라도 천천히 나아가야 할 길을 나가신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 성서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링크 받아보신 분들 생명안전기본법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우리 자식들의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지키는 정말 가장 귀한 법인데요. 아래로부터 모아져서 올라갈 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서명 많이 받아서 제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5만 명 채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그 링크를 해놨어요. 여러분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도 QR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래군 상임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고맙습니다. 김영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보대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